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측량 마지막이네요. 사진 측량을 하겠습니다. 자, 사진 측량의 정의를 보면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대상물에 대하여 정량적, 정성적 해석을 하는 학문을 우리는 사진 측량이라고 합니다. 그 사진 측량의 범위는 상당히 우리가 넓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진 측량에 보면 우리 책에 보면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먼저 장점은 정량적, 정성적 해석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정확도가 균일하다. 정확도가 균일한 것이지 일반 측량에 비해서는 정밀도를 보게 되면은 사진 측량은 일반 측량보다는 정밀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평면의 정도는 얼마입니까? 10에서 30 마이크로메타 곱하기 m이 되겠고, 이거는 xy의 정도가 되겠고, 높이의 정도 h의 정도는 얼마입니까? 10,000분의 1에서 10,000분의 2의 h, 이렇게 우리가 가끔가다 우리가 이러한 계산 문제로서 나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동치 측정에 의한 현상 보존이 가능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물의 측정이 가능하고 쭉 나와 있듯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단점으로는 우리가 이 사진 측량 같은 경우는 도화기라든지 비행기, 카메라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좁은 지역에서는 비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기저제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 다음에 피사체에 대한 식별이 난해한 경우가 있다라는 게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측량의 장단점도 같이 아울러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사진 측량의 분류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3번에 보면은 화각에 따른 분류가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좀 이따 한번 보고요. 먼저 필름에 의한 분류에서는 펜크로, 적외선, 페닌플러, 천연색, 위색 이렇게 5가지로 보통 분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적외선 사진입니다. 지질, 토양, 수자원, 산림조사 등에 이용이 되는 게 바로 적외선 사진이고, 촬영, 방향에 따른 분류에는 역시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수직사진, 그 다음에 경사사진과 그 다음에 수평사진으로 구별이 되는데, 이 수직사진은 우리가 항공사진의 기본형이고, 수평사진은 지상사진 측량의 기본형입니다. 그죠? 수직사진은 카메라의 경사가 몇 도? 3도 이내인 경우는 우리가 수직사진이라고 하고, 3도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는 경사사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사사진은 역시 저각도 경사사진과 고각도 경사사진이 있겠죠. 저각도 경사사진은 요와 같이 이렇게 찍히는 것이고, 고각도 경사사진은 요와 같이 찍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찍히겠습니까? 지평선이 찍히는 사진이 바로 고각도 경사사진입니다. 수평사진은 광축이 수평면과 거의 평행하게 촬영된 사진을 수평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고각도 경사사진 쪽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도 이내인 경우에는 수직, 3도 이상인 경우에는 경사사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카메라, 화각에 따른 분류. 그래서 화각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카메라에 따른 분류가 되겠죠. 사용 카메라에 의한 분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카메라는 보통각 카메라와 광각 카메라와 초광각 카메라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화각은 보통각은 60도, 광각은 90도, 초광각은 120도가 되겠고, 초점거리 F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이게 크면 이게 작아지고, 이게 작으면 이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 초점거리 F는 좀 그 수치를 알아두는 게 아니라 초점거리는 화각의 반대다. 화각이 크면 초점거리는 작아지고, 화각이 작으면 초점거리는 커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화각에서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은, 광각으로 찍었을 때는 화각이 90도고, 초광각으로 찍었을 때는 화각은 120도가 되기 때문에, 광각으로 찍었을 때 요 면적과 초광각으로 찍었을 때 면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보통 몇 배 차이가 나냐면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보통각 카메라와 광각 카메라와 초광각 카메라 중 비구감이 가장 큰 것은 초점거리가 가장 작은 초광각 카메라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용도가 나옵니다. 용도는 이제 요거는 산림조사용에 주로 사용이 되면서 우리가 도심지에서 우리가 촬영할 때 보통각 카메라를 쓰고, 이거는 일반 도화 판독용에 주로 사용이 되고, 이거는 소축척 도화용에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 도심지에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보통각 카메라는 주로 지상사진 측량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고, 광각 카메라는 항공 사진에 우리가 주로 사용되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에 의한 분류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분류가 있냐면은 축척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역시 축척에 따른 분류는 대축척, 중축척, 소축척인데 H가 300m, 800m 이내의 경우에는 대, 800에서 3000까지는 중, 3000m 이상인 경우에는 소축척이 되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촬영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촬영 방법에 따른 분류에는 항공사진 측량. 어차피 우리가 이 항공사진 측량을 하는 것은 대부분 뭐를 얻기 위해서는 지형도라든지 판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지상사진 측량이 있겠죠. 지상사진 측량이라는 것은 시설물의 형태라든지 변이 계측 이러한 경우에 사용되는 게 바로 우리가 지상사진 측량입니다. 요게 지상사진 측량에 대한 그 특징들, 어떨 때 주로 우리가 그 지상사진을 측량을 한다라는 거, 이런 거 좀 변이 계측이 되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 세 번째로 이제 뭐 원격 탐측이라든지, 네 번째로 뭐 수중사진 측량이라든지, 다섯 번째로 비지형 사진 측량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량 방법에 따른 분류에서는 지상사진 측량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 그 정의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사진에 대한 축척이 나옵니다. 사진 축척이 나오는데, 사진 축척에서는 기준면의 사진 축척을 보게 되면 이렇게 평탄한 지역에서 우리가 사진을 이렇게 찍었을 경우에 여기를 우리는 F라고 얘기를 하고 요 높이를 우리는 H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이 N분의 1 이꼬로 H분의 F. 사진 측량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식이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적용하는 식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표면이 평탄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이 또 이렇게 비고 H, 이렇게 비고가 H,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경우는 마이너스가 되겠고, 이러한 경우는 플러스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H,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은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촬영 기선장이 나옵니다. 촬영 기선장은 하나의 촬영 코스 안에서 셔터를 누른 점에서부터 다음 촬영점에 가서 셔터를 눌렀을 때까지의 그 실제 거리를 촬영 기선장이라고 하는데, B는 얼마입니까? MA의 1-100분의 P. 이것을 종촬영 기선장이라고 합니다. 횡촬영 기선장은 MA의 1-100분의 Q.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어주면 되겠죠. 여기서 P라는 것은 종중복도가 되겠고, 이 Q라는 것은 횡중복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옆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중복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중복도. 중복도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역시 중복도에는 두 가지가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종중복도가 있고, 그 다음에 횡중복도가 있습니다. 종중복도는 진행 방향에 따라 우리가 중복을 시키는 방법이고, 횡중복도라는 것은 진행 방향에 직각 방향으로 중복을 시키면서, 중중복도는 최소 50%,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60% 이상 중복을 시켜주는 것이고, 횡중복도는 최소 5%, 그 다음에 30% 이상 중복을 시켜줍니다. 여러분들은 요 30하고 60을 알아두시는 게 아마 낫겠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종중복도, 중복을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는 뭐냐면, 주점이 이웃사진에도 찍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복을 줍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사진상의 주점, 사진의 지표를 연결한 이 점이 바로 주점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최소 50%를 주기 위해서는 주는 이유는 주점이 찍히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중복도를 이와 같이 중인다. 그럼 여기에 주점이 이렇게 찍히겠죠. 그랬을 때 요 길이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종중복도 P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면의 길이 요걸 A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하면,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M1이라고 하고 여기를 M2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길이를 뭐라고 합니까? 주점 기선장 B0라고 하죠. 그래서 주점 기선장 B0는
A의 1-100분의 P, 요와 같이 우리가 풀어줄 수가 있겠고, 요 점을 우리는 P1이라고 하고, 요 점을 P2라고 했을 때, 종중복도 P는 A분의, 어떻게 되겠습니까? A분의 P1의 M1 플러스 M1, M2 플러스 P2의 M2 곱하기 우리가 100으로 풀어줄 수가 있겠죠. 역시 여기서 M1과 M2는 뭐와 같습니까? B0랑 같고, P1, M1 이꼬로 P2, M2에서 이것은 2분의 A의 마이너스 M1, M2 이것은 뭐랑 같다? B0랑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 문제로서 우리가 풀어줄 수가 있겠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종중복도는 50% 이상, 60% 이상, 최소 50%, 60%를 주는데 산악 지역에서는 중복도를 10에서 20%를 높여줍니다. 그 이유는 10에서 20%를 높여주는 이유는 왜 하냐면은 사각 발생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산악 지역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산악 지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찍었을 때 요 비고가 요 H가 요 촬영 고도의 몇 퍼센트? 10% 이상인 지역.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H 이꼬로 0.1 H가 되겠죠. 요거보다 더 큰 높이가 0.1 H보다 더 비고가 컸을 때 그러한 지역을 우리는 산악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복도에 대한 얘기하고 요 촬영 기선장에 대한 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촬영 고도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요 H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하면 됩니까? M과 F를 알면 촬영 고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도화기의 성능이라든지 도화기의 성능에서 요 델타 H를 알면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촬영 고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H 이꼬르 C 곱하기 델타 H로서 우리가 도화기의 개수와 그 다음에 등고선의 간격을 알면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다? 촬영 고도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 3에 보면은 항공사진 촬영이 나와 있죠. 자, 촬영 코스를 결정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 촬영 코스를 결정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한 대상 지역이 있으면은 찍을 때는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덮어야 되겠죠. 완전히 촬영 대상 지역을 완전히 덮고 뭐를 고려해 주는 겁니까? 당연히 중복도를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종중복도는 60%, 행중복도는 30% 고려를 해줘야 되겠고, 이렇게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렇게 폭이 좁고 긴 지역은 어떻게 코스를 계획을 하냐면 이렇게 직선으로 우리가 코스를 하고, 대상 지역이 상당히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죠? 동쪽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계획을 하고, 남북으로 긴 경우에는 남에서 S에서 N 방향으로,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하고, 보통 이렇게 한 코스의 길이는 몇 메다 이내가 좋다? 30km 이내가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3에 보면은 촬영 일시가 나와 있죠? 촬영 일시는 아무래도 맑은 날을 택해야 되겠죠? 맑은 날을 택하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81일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1년 동안 쾌청일은 80일이고, 우리가 그 매일 시간적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가 가장 태양각이 45도일 때 가장 적당하고, 물론 태양각이 30도까지도 가능합니다. 계절로 따지면 늦가을에서 초봄이 가장 적당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4페이지를 보시면 사진의 매수가 나옵니다. 사진 및 모델의 매수가 나오는데, 우리가 사진의 매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유효 면적에 의해서 하는 거하고 모델 수에 의해서 우리가 면적을 계산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사진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이거는 조상 면적이니까 실제 면적은 M 곱하기 A 곱하기 M 곱하기 A 이꼬로 MA의 뭐가 되는 겁니까? 제곱으로 우리가 면적을 풀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매수를 계산할 때는 실제 면적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중복된 요 사진에 있어서 입체시되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A0가 되겠죠. 이것을 무슨 면적이라고 하냐면은 유효 면적이라고 합니다. 유효 면적. 그래서 우리가 유효 면적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코스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복코스인 경우가 있겠죠. 단코스인 경우에 A0는 MA의 제곱에 1-100분의
P로 풀어주면 되겠고, 복호스인 경우에는 우리가 종중복도하고 횡중복도를 동시에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1-100분의 P와 1-100분의 Q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코호스인 경우하고 복호스인 경우에 우리가 유효 면적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진 매수 N은 A0분의 F로 풀 수가 있겠죠. 여기서 F라는 것은 뭡니까? 촬영 대상 지역의 전체에 대한 면적을 우리는 F라고 합니다. 여기를 S1이라고 하고 여기를 S2라고 하면 면적 F는 S1 곱하기 S2가 되겠죠. 이와 같은 경우는 안전율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고 만약에 안전율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1 플러스 안전율에 의해서 우리가 사진에 대한 매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모델수에 의해서도 매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델수. 첫 번째 모델수는 종모델수와 두 번째 핵모델수. 종모델수는 전체에서 종차량 기산장으로만큼만 요거 B니까 여기 C고 B고 C니까 요거로 나눠주게 되면은 종모델수와 핵모델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모델수는 B분의 S1이 되겠고 핵모델수는 C분의 S1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요것은 MA의 1-100분의 P와 S1 그죠? 요것은 MA의 1-100분의 Q의 S2 이와 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11.1이 나오면 이것은 몇 모델이다? 12모델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소수점으로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총 모델수는 종모델수에다가 핵모델수를 곱해주면 되겠고 사진 배수는 종모델수 플러스 1에다가 곱하기 핵모델수를 해주면 되겠죠. 참고적으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삼각 점수 구하는 것은 뭐예요? 총 모델 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줘서 우리가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삼각 점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가다 우리가 시험 문제에 사진에서 뭐가 나오냐면 노출 시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노출 시간에 대해서도 자주 나오는데 노출 시간은 최장 노출 시간과 최소 노출 시간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장 노출 시간은 V분의 델타 S M, 최소 노출 시간은 V분의 B가 되겠죠. 이건 M이고, 이거는 항공기의 초속이 되겠고, 이거는 흔들림량.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출 시간 식도 같이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출 시간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단위 환산을 좀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위 환산. 그래서 우리가 이 노출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6페이지 보면은 사진의 특성이 나옵니다. 사진의 특성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점, 연직점, 등각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정의와 각각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특수 3점의 활용, 특수 3점, 항공사진의 특수 3점. 특수 3점은 사진을 이렇게 경사가 지고 지표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진의 중심이 되겠고 주점이라는 것은 사진의 중심점으로부터 사진단에다가 수선을 내린 이 점을 우리는 주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요거는 지상의 주점이 되겠죠. 그래서 사진단에다 내리는 것은 주점, 중심점으로부터 지상에다 내리는 것을 우리는 연직점이라고 하고 역시 이것도 연직점이 되겠죠. 주점과 연직점을 2등분한 선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등각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각이 뭐가 되는 겁니까? i가 되고 6회까지 길이가 f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f의 탄젠트 2분의 i로 풀 수가 있겠죠. 왜? 요 각이 2분의 i가 되니까. 그러면 주점과 연직점까지의 거리는 f 탄젠트 i로 풀어주면 되겠네요. f 탄젠트 i로. 그래서 우리가 주점은 주로 어떨 때 많이 사용되냐면은 거의 수직사진에서는 우리가 주점을 사용하고 연직점은 고저차가 큰 정사사진이라든지 수직사진에 이용이 되고 등각점은 평탄한 지역의 경사사진에 주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특수 3점에 대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기복변이가 나와 있는데 우리 측에 기복변이 그림이 잘못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려드리고요. 기복변이라는 것은 대상물에 기복이 있는 경우에 연직으로 촬영하여도 요 비고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은 연직점을 중심으로 해서
방사상의 변이가 생기는데 그것을 기복변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이제 H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지표면에 기복이 있는 겁니다. 그럼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찍히겠죠. 이렇게 찍히고 요게 바로 연직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복변이라는 것은 요 수치가 바로 델타 R이 되면서 여태까지 높이를 H고 전체 높이를 요 F고 여기를 H라고 했을 때 화면의 연직점에서부터 요 화면까지의 거리 요것을 우리는 R이라고 합니다. R. 그래서 여기서 책에 식이 나와 있는데 여기를 델타 R이라고 하죠. 이것 때 이것은 이것 때 이거고 이것 때 이것은 델타 R 대 H는 R 대 F와 델타 R 대 F는 델타 R 대 R은 H분의 H 대 R에서 유도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델타 R이라는 기복변이라는 건 어떻게 식이 나오냐면 H분의 HR이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옵니다. 근데 기복변이의 최대 기복변이를 구하라 그러면 H분의 H의 R의 맥스 요 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최대 변이량도 우리 책의 그림에 있듯이 요 값입니다. 요 값이 바로 요 값이 되는데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요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요거 당연히 중앙이 되겠죠. 2분의 루트 2의 A라는 요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복변이 식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꼭 기복변이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입체시가 나옵니다. 입체시. 자, 입체시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중요합니다. 입체시라는 것은 이제 정입체시가 있고 역입체시가 있는데 정입체시라는 것은 명시거리 25cm에서 왼쪽 사진은 왼쪽 눈으로, 오른쪽 사진은 오른쪽 눈으로 보면은 두 개의 상이 하나로 융합이 되면서 뭐를 얻을 수 있냐면 입체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입체시를 바로 정입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높은 것은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높게 보이는 현상이고 낮은 것은 낮게 보이는 현상, 이러한 것을 우리는 정입체시라고 하고 역입체시라는 것은 요거 서로 180도 회전시켰을 때 이것은 우리가 낮은 곳은 높게 보이고 높은 곳은 낮게 보이는 거죠. 낮은 곳은 높게 보이고 높은 곳은 낮게 보이는 서로 요거하고 반대되는 그러한 현상을 역입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에 보면은 그 입체 사진의 조건, 동일 평면 내에 있어야 되겠고, 축적차가 적어야 되겠고, 기선고도비가 적당해야 되겠다. 쭉 나오는데, 입체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여색 입체시입니다. 여색 입체시인데, 여색 입체시에 대해서는 오적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적이라는 것은 오른쪽에다는 적색 사진, 왼쪽에다는 청색 사진을 놓고, 그러니까 오른쪽에다는 적색 사진, 왼쪽에다는 청색 사진을 인쇄를 해서 안경을 쓰는데 왼쪽 눈은 적색, 오른쪽 눈은 청색 안경을 씁니다.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안경을 써서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은 요 두 개가 서로 융합이 되면서 입체시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입체시가 바로 여색 입체시입니다. 여색 입체시이면서도 정입체시가 되겠고 안경을 서로 바꿔서 썼을 경우에는 이게 바로 무슨 입체시가 되냐면 역입체시가 되는 겁니다. 역입체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입체상의 변화. 우리 참고에 나와 있죠. 자, 이거 입체상의 변화는 우리 쭉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만 알고 계시면 되냐면 H분의 B. 요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선고도비라고 합니다. 기선고도비.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높게 보이고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낮게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B가 크면 높게 보일 것이고 H가 크면 낮게 보일 것이고 F가 크면 어떻게 보일 겁니까? 낮게 보입니다. 우리 책에 보면은 수정할 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에 보게 되면은 낮게 보인다를 높게 보인다라고 바꿔주셔야 되겠고 2번에 높게 보인다를 낮게 보인다라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차. 보통 우리가 그 시험 문제에서 요 시차를 계산하는 문제가 상당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요 시차는 우리가 기복변이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만 기복변이는 단한시고 시차는 양한시가 되겠죠. 그래서 시차를 우리 책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도 식이 나오고 그 그림 말고 요렇게 이제
변이가 이렇게, 비고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H가 했을 때, 이와 같이 우리가 촬영을 하게 되면, 요게 델타 P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PR이라고 하고, 요 길이를 우리는 PA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PA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상의 시차. 요게 정상의 시차고, 요거는 기준면의 시차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F라고 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H라고 했을 때, 어떠한 식이 유도가 되냐면은, H 대 H는 PA 대 델타 P. 이러한 식으로 이제 우리가 식이 성립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H를 구하게 되면은 어떠한 식이 나오냐면은, PA분의 H의 델타 P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PA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PR 플러스 델타 P로 구할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 식은 어떻게 우리가 다시 쓸 수 있냐면, PR 플러스 델타 P분의 H의 델타 P. 이렇게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겠고, 우리 책에 보면은 요 부분을 우리는 D1이라고 놓고 D2라고 놓고 요 PA 부분을 뭐라고 놨냐면 P1, P2라고 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델타 P로 봐야 되겠고, 요 P2를 뭐로 보냐면은 주점기선자 B0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요 PR 대신 뭐를 집어넣어도 되겠습니까? B0를 집어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PR 대신 B0를 집어넣게 되면은 B0 플러스 델타 P분의 H의 델타 P. 이와 같은 식이 나올 수도 있겠고, B0에 비해서, 그러니까 PR에 비해서 요 시차차가 극히 작은 경우는 델타 P를 무시를 해서 B0분의 H의 델타 P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요 식만 잘 알아두시면 우리가 계산 문제가 나와도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좀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표정입니다. 표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카메라를 촬영했을 때, 항공사진을 촬영했을 때 카메라에 경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사라든지 비고라든지 그 다음에 축척을 수정을 해서 사진기와 대상물 좌표와의 관계를 재현하는 그러한 작업을 우리는 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정에 대해서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표정은 크게 우리가 내부 표정과 외부 표정으로 나눠지는데, 외부 표정은 또 역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외부 표정은 상호 표정과 절대 표정과 접합 표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내부 표정에서 하는 일은 주점을 생성을 하고, 그죠? 화면거리 F를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건판의 신축, 대기의 굴절, 그 다음에 지구의 곡률, 그 다음에 렌즈의 왜곡,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정해주는 작업을 우리가 내부 표정이라고 하고, 상호 표정은 우리가 종시차를 소거를 하고, 양투영기에 나오는 광속에 대한 종시차를 소거를 하고, 인자는 총 5가지입니다. 카파, 파이, 오메가, BY, BZ,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절대 표정은 우리가 보통 축척을 결정하고, 위치와 방위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경사와 비고를 결정하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절대 표정입니다. 그래서 절대 표정의 인자는 총 7개로서 람다, 카파, 파이, 오메가, SS, XY, SZ 이렇게 7가지가 있고, 접합 표정이라는 것은 모델 간 스트립 간에 대한 접합을 얘기하면서 역시 인자는 7개가 있으면서 똑같고 CX, CY, CZ 이렇게 해서 우리가 7개가 있습니다. 표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알아두시면 우리가 크게 문제를 풀 때는 지장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표정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이 좌표계로 표시한다 그러면은 지표 좌표계를 사진 좌표계로, 사진기 좌표계를 모델 좌표계를 절대 좌표계로 우리가 바꿔주는 게 이제 표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해석적인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 좌표계를 지표 좌표계로 사진 좌표계로 바꿔주는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우리는 내부 표정이라고 합니다. 내부 표정이라고 하고, 사진기 좌표, 사진 좌표계를 사진기 좌표계로 모델 좌표계로 이러한 바꿔주는 이러한 작업을 상호 표정이라고 하고, 모델 좌표계를 절대 좌표계로 바꿔주는 이러한 좌표를 우리는 절대 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 표정에서 우리가 이러한 좌표를 변화시킬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헬머트 변환식과 그 다음에 등각 사상 변환, 그 다음에 부등각 사상 변환 이러한 것들을 쓸 수가 있겠고요. 상호 표정에서는 공선 조건과 공면 조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자, 공선 조건이라는 것은 공간상의 임의 점과 이에 대응하는 사진상의 점과 투영 중심이 동일 평면 내에 있기 위한 조건입니다. 네, 있기 위한 조건을 우리는 바로 공선 조건이라고 하고, 공면 조건이라는 것은 두 개의 투영 중심이 그 공간상의 두 점과 동일 평면 내에 있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정에 대해서는 표정의 순서는 이와 같이 내부 표정을 거친 다음에 상호 표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절대 표정, 그 다음에 접합 표정 이렇게 표정의 순서도 같이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를 보시면 사진의 판독, 그 다음에 원격 탐측, 그 다음에 우리가 사진 지도에 대해서 이제 쭉 있습니다. 먼저 사진의 판독은 사진면으로부터 나타나는 피사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우리가 취득을 해서 정량적 또는 정성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사진 판독이 되겠죠. 그래서 판독의 요소는 총 8가지죠. 색조, 모양, 질감, 형상, 크기, 상호 위치관계, 가고감 이렇게 우리가 8가지로 나타내는데, 색조라는 것은 수목의 종류를 판독할 때 사용하고, 모양은 피사체의 배열 상황에 의한 판별, 그 다음에 형상은 목표물의 구성, 배치 및 일반적인 형태 쭉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촬영의 판독의 순서, 촬영 계획, 촬영과 사진 작성, 판독 기준의 작성, 판독, 현지조사, 정리 이렇게 순서 좀 알아두시고요. 사진 판독의 장점은 넓은 지역을 판독할 수 있고, 대상 지역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취득할 수가 있겠고, 판독을 하면, 그 다음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도 우리가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정보를 정확히 우리가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상대적인 판별이 불가능하고, 색조, 모양, 입체감 등이 나타나지 않는 지역에 판독이 불가능하다. 이 책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겠고요. 원격 탐측에 대해서는 이제 시험 문제에 이제 자주 나오는데, 원격 탐측의 정의는 대상물에서 우리가 방사되는 또는 반사되는 뭐를 수집하는 겁니까? 전자기파를 수집하는 겁니다. 전자기파를 수집하는 전자기파를 수집하는 것을 우리는 수동적 센서라고 하고, 반사되는 전자기파를 수집하는 것을 능동적 센서라고 합니다. 수동적 센서하고 능동적 센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상조건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야간 관측을 할 수 없고, 이것은 기상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야간 관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장점이 되겠죠. 각각의 특징이 되겠고, 이 원격 탐측 같은 경우는 역시 그 토지 자원 환경에 대한 정보를 이를 해석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고요. 특징은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고, 반복 측정이 가능하고, 정량화가 가능하고, 지점 및 시기에 관측하기가 어렵고, 쭉 나와 있죠. 정사 투영에 가깝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적 센서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MSS가 있고, TM이 있고, HR, V가 있는데, MSS의 우리가 해상력은 80 곱하기 80, 단위는 메다고, TM은 30 곱하기 30이 되겠고, HRV는 XX형과 P형이 있는데, 요 XX형은 우리가 20 곱하기 20이고, P형은 10 곱하기 10입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사진
지도가 나옵니다. 사진지도. 사진지도는 말 그대로 사진을 집성해서 만든 지도를 사진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지도에는 약조정집성 사진지도, 반조정집성 사진지도, 조정집성 사진지도, 정사투영 사진지도입니다. 그래서 요 약, 반, 조, 요거를 우리가 찾아주는 거는 편의수정. 편의수정이라는 것은 카메라가 경사가 됨으로써 경사에 대한 변이와 비고를 수정하는 게 바로 편의수정입니다. 그래서 약조정집성 사진지도는 편의수정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집성한 지도고, 반조정집성 사진지도라는 것은 편의수정은 일부만 한 겁니다. 일부만 한 것이고, 조정집성 사진지도는 편의수정을 완전히 끝난 게 바로 조정집성 사진지도고, 정사투영 사진지도는 편의수정도 다 했고, 그 다음에 축척, 비고까지 완전히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등고선을 삽입한 지도가 바로 정사투영 사진지도입니다. 그래서 사진지도에 대한 장단점, 장점과 단점이 있죠. 장점은 넓은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사진지도는 우리가 조사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지표면의 단속적인 징후도 연속으로 되어 단속적인 연속으로 되어 경사로 볼 수 있고, 지형 지질이 다른 곳을 우리가 추적할 수가 있겠고요. 단점으로는 일단은 색채 운반하는데 상당히 우리가 불편합니다. 그 다음에 색채가 다름으로 오판할 염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산의 사면이 실제보다 더 깊게 찍히는 경우가 있고, 지형과 산지와 평지는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단점이 우리 책에 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우리 책에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사진 측량이 있습니다. 지상사진 측량.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사진 측량을 했을 때 지상사진 측량이라는 것은 그 건축물에 대한 형태라든지 시설물의 형태, 변이 계측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지상사진 측량인데, 지상사진 측량은 보통 우리가 시험 문제 항공사진 측량하고 지상사진 측량하고의 비교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공사진 측량은 무슨 교회법? 후반교회법이고, 지상사진 측량은 전방교회법이고, 이거는 우리가 감광도에 중점을 주는 반면에 이거는 렌즈의 수차가 작으면 되고, 이 항공사진은 기상조건의 영향을 받고, 이거는 기상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항공사진은 광각 카메라가 적합하고, 지상사진은 보통각 카메라가 좋고요. XY 정도는 얘는 높고, 그러나 얘는 Z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평면의 정도는 떨어지나 높이의 정도는 더 높고, 대규모 지역의 경제적이고, 이거는 소규모 지역의 경제적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항공사진 측량하고 지상사진 측량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DTM하고 뭐가 나오냐면 GSIS가 나오죠. 요거는 우리가 기사 시험에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지 않는데, DTM이라는 것은 지표면에 이렇게 불규칙한 기복에 대한 변이가 있을 때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수치화시키는 것, 컴퓨터에 의해서 수치화시키는 작업을 우리는 DTM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GIS는 우리가 책에 나와 있듯이 국토계획이라든지 각종 입안에 필요한 정보를 입안과 계획에 대한 수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얻는 이런 것들을 전산기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연계적으로 처리하는 이러한 방식을 바로 지형공간 정보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치지형 모델하고 지형공간 정보체계는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질 않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 측량은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 시험을 보면은 이 측량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5년 정도에 나와 있는 측량학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어느 정도 우리가 측량의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3단원까지 이제 다 끝났는데, 자, 요거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